안녕하세요.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 건강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조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앙이 무섭네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네 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특별히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경우들도 간혹 목격이 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또 살인과 폭력 앞에서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경우들, 그런 걸 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렇게 한번 진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그 무리를 따르는 신자들 역시도 회피성 인격장애라든가 우울증, 또 의존증, 불안장애,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신문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성당, 법당,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있다. 혹시 이런 내용의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성당, 법당,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있다. 약간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정신질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들을 치료할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질 않아서 그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종교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에는 많은 정신의학과 관련된 그런 상담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와 상의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람들은 교회의 사목자와 이야기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 42%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29%, 그리고 정신의학자 및 심리학자 18% 정도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추세는 조금 역전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자라든가 또 정신의학 관련 종사자들을 찾아가고 있고, 또 상담소들을 기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신앙과 종교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제나 수도자들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사제와 수도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면담, 미사, 기도, 그리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당에 있을 때 늘 불안해하고 남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우 관계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이 하도 많아져서 제가 그 말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종교에는 본질적 유익과 부차적 유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 유익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또 하느님과의 친교, 이것이 본질적인 유익이고요. 부차적인 유익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부차적인 요인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부차적인 유익, 곧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성당 안에서 그 우울증을 너무나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고쳐지질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나 봤더니요, 이분이 성당에 나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죄책감이라든가 우울감이 큰데 미사에 참여했더니 내 탓이오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분에게 성당의 미사는 오히려 아주 곤혹스러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결국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공동체 생활 안에서 자기의 의심하는 경향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더 의심할 기회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곳에 오면 그런 병 다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체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요, 대부분 사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일부 사이비 종교나 왜곡된 믿음을 지닌 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낫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더 심한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재산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사회 안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이 더 좋았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지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하거나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어떤 집에 가보면 잘 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 방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가족 구성원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특별히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가정 안에서도 조금 숨기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그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추세가 조금씩은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성당에만, 또 교회에만, 법당에만 있을까요? 우리 사회 전체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년 만에 한 번씩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했던 조사가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 4명 가운데 1명은 정신질환을 평생 동안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거의 10명당 1명꼴로 2016년도에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는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알코올, 니코틴 사용장애, 그리고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또 약물 사용장애입니다. 이걸 순위로 한번 바꿔보면요. 가장 많은 것이 불안장애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니코틴 의존장애, 그리고 기분장애, 조현병 순입니다. 먼저 불안장애부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남성이 파란색이고 여성이 빨간색입니다. 누가 더 높죠? 네, 여성이 더 불안 장애를 앓는 그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 장애는 강박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또 공황 장애, 그리고 각종 공포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점차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9.5% 정도가 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조사보다도 또 거의 1% 가까이, 정확하게는 0.8%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회 탓인지 아니면 그 불안을 잘못 다스리는 탓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둘 다가 함께 작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또 니코틴 사용 장애인데요. 여기에 보면 퍼센테이지가 누가 더 많죠? 네, 남성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은 경우들도 알코올 사용 장애에는 있게 됩니다. 기분 장애를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여성이 기분 장애에 더 많은데 기분 장애는 우울증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산후 우울증을 조사를 했는데요.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1명이, 그러니까 그 산모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이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과 관련돼서 또 기분 장애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꼭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15.4%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15.4%면 10명 가운데 1명도 넘는 숫자지요. 여기에도 10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조용히 속으로만 손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자살을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걸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도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살 성공률은 남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대충 아시겠지요? 남성들에게는 약간 극단적이고 과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면 정말로 죽을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조금은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극단적인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망상이나 환각,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사회적인 생활이라든가 직업, 또 학업 이런 능력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 경험하는 숫자가 한 71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 이 숫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을 보면요. 남성들이 여성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많은 것은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가 높기 때문이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높은 현실이고요. 남성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알코올과 또 니코틴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성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라든가 기분장애에 여성들이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22% 정도만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실제로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문제를 지니고 있어도 그 문제를 드러내거나 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인식이 정신과에 다녀? 상담소에 다녀?
하면서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권하고 싶은 것이요.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 보았으면 왜 우리가 나는 밥 먹기 싫은데 애들 때문이라도 밥 먹어야 되고 또 애들 때문에 조금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까지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알코올 의존 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본인도 물론 사회생활과 또 대인관계 안에서 심각한 손상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가족들은요, 저녁에 전화가 오면 몹시 불안해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온 것은 아닐까? 또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또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온 것은 아닌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정신질환을 안겨줄 수도 있어서 이런 정신질환이 다른 형태로 전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기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인들의 경우를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아이들의 정신질환 상태도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6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관심군으로 조금 묶인 이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었던 이들이죠. 거기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 자살을 시도한다던가 이런 위험이 있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2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얘라 이 녀석아, 네가 힘들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말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넘어서게 되면 이들 역시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무엇으로부터 가장 많이 얻게 되냐고 했더니요. 첫 번째가 부모와의 갈등이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학업 관련입니다. 학업보다도 부모님과의 갈등이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최근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또 불안장애, 또 분노 조절 장애, 과잉 행동장애 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좀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의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 사회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만으로 사회의 건강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좀 가늠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늠자는 좀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녀들이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다 건강하고 이런 걸로도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완벽한 체크가 되지 못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집안이 망할 징조다라고 했던 나름대로의 가늠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과학적이든 아니면 신빙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면? 네, 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가지에 물이 새면 집안이 망한답니다. 또 큰 며느리 잘못 들으면 그 말을 바꾸어서 큰 며느리의 턱수염이 나면 집안이 망한대요. 근데 며느리가 어떻게 턱수염이 날까요? 그 며느리가 집안에서 어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말이 나왔어요. 집안에
정치하는 이가 나오면 집안이 망한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불해야 하고 또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건강을 측정하는 가늠자가 나름대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건강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가늠자를 좀 제가 보건대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살률과 출산율이라고 하는 가늠자입니다. 첫 번째 가늠자인 자살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날 우리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망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살은 그 중에 4위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인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세 번째는 심장 질환.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요, 당뇨보다도 2배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보다도 2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배가 많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80세 이상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어가서 그것이 참 걱정인데요. 아마도 외로움이라든가 또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살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다행히 2012년부터 조금씩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가늠자는요,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통계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평균 1.05명, 거의 1명꼴이죠.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 아니라 이미 인구 절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노령인구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하는 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아이도 갖지 않습니다. 저도 본당에서 보면요, 혼인 성사를 주는 경우보다 장례 미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률과 출산율은요,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개인주의의 만연도 또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률과 출산율 이외에도 부정적인 표지들은 꽤 많습니다. 우울함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자기중심적 사고도 팽배하고 있고 사회 부적응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점점 기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흉악 범죄들, 그 중에서도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범죄를 일으켰을 때 그 인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게 해서 그렇게 사건을 일으켰는데 오늘날에는 왜 죽였습니까? 하고 묻는데 그냥요. 어깨에 부딪혀서요. 나를 쳐다봐서요. 그냥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부적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예전에는 능력 없고 백 없으면 군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군대에 갔다가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한 해에 한 4,500명 정도가요, 바로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물론 신체적 질환이라든가 또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제대를 하게 되지만 이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제대하는 숫자도 점점 많아져서 이제 거의 10%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군대에 가서 잘 살고 있거들랑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나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그 로마에 가서 그 심리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심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보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과에 뽑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심리학과에 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치료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사람들의 공통된 상식들 이런 것에 의해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건 정상인은 그래도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도 정상인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요. 예전에 좁게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발생해서 일과 또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보았는데, 오늘날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또 대인관계의 문제까지도 아주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상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몇 가지 보면요. 첫 번째는 자기 결점을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자기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의사소통의 능력을 지닌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결점들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결점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비정상이에요. 정상인은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점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이것이 결점입니다. 네. 또 저는 조금 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저의 결점에 속하는데, 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표지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취직을 이렇게 응시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울고 있습니다. 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울고 있습니다. 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인이에요?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자, 1년을 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강의에 오는데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못 잤습니다. 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인이에요? 근데 일주일을 못 잤다고 하면 조금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좀 적당한 크기의 그런 자기의 정서, 거기에 맞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운다, 이런 거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도 울지 않을 거야,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또 비정상적일 수도 있고요. 남들이 다 웃고 있는데 나는 웃지 않는 것도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또 내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정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어떤 엄마가 저에게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큰일이래요. 그런데 아이를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 마음이니까. 또 우리나라 엄마들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3이래요. 그때 저하고 대화할 때가 지금 이맘때쯤 됩니다. 고3 6월 또 7월 8월 이때에 이 학생이 반에서 성적이 몇 등이냐고 물었더니 30등이 넘어갑니다. 제가 그 자매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자기의 현실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에게 맞는 학교로 보내든가 아니면 더 좀 긴 계획을 세워서 또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기 환경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이들 있지요, 그죠? 그런데 만 70 먹었는데 립스틱을 빨갛게 칠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닙니다. 조금 보기에 정상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눈가에 주름이 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왜 70대는 그거 하면 안 되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의사소통의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 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쪽 남도 쪽에서는 남자들이 별로 표현들을 많이 안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표현들 많이 하십니까? 우리나라 남성들 조금 그래요,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도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신세대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시도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매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부모님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대화하는 부모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야, 대화하지 마자. 너 거기 앉아. 그래,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뭐라고? 큰 소리로 좀 얘기해. 그렇게 되겠어? 자, 그래.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너 공부도 열심히 해. 자, 우리 대화를 하니 얼마나 행복하니? 우리 집안은 대화하는 분위기야? 이렇게 하면서도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와서요,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였습니다. 학생 때 학교에 다니면서 누가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까?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막 성질 좀 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말을 들어요. 그죠?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요, 이제 세상에서 보이는 그 육체적인 힘의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남자들끼리 말싸움 하는 걸 봤습니다. 남자들 말싸움 많이 합니까? 뭐 한 몇 초 지나면 바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가. 그런데 신학교에서 친구들이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전 옆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30분,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제가 저의 목표로 말싸움을 1시간만 해보자.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싸움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말싸움을 딱 하고 났는데 사람들은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흐뭇했어요. 나도 드디어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구나. 지금도 때로는 내 의사소통을 할 때,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어려움을 체험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 말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금 누군가에게 표현해 보는 훈련, 그것도 가장 기분 나빴을 때 그것을 표현하면서 잘 회복하는 훈련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요, 프로이드는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일과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다.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만 잘하면 그게 일 잘하는 것입니까?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또 대인관계도 있어야 되고,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무수히 많은 능력들이 동원되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남녀면 됩니까? 돈이면 됩니까? 많은 것들, 배려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일과 사랑이 가능한 사람을 바로 프로이드는 정상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서 많은 후대의 심리학자들은 그걸 다양하게 적용시켰는데, 그것의 뿌리를 조금 들어가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일과 사랑이 가능하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과 환경을 수용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막 화가 나면
불같이 화가 나서 막 무엇인가를 부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에 민감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 영향이 현실에 더 크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서 트라우마를 크게 느끼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일상생활에서 방해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안정한 관계성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요. 또 감정의 부적절한 표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일과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뭐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강도를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과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씩 일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정상인이냐 비정상인이냐 생각했을 때, 정상인이라고 하면요, 저는 정상적인 요소가 99%, 비정상적인 요소가 1%가 아니라 저는 정상적인 요소가 51%만 유지돼도 정상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비정상적인 요소가 51%가 되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교도소에 방문하셔서 그 죄수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저 같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51%의 정상적인 요소 때문에 정상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51%의 비정상적인 요소 때문에 비정상인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간격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제가 독신으로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막 100% 원해서 100% 가능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51이에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비유하면 여러분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들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100%입니까? 51%만 돼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저도 이 2%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참기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긋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본당 사목 생활을 하면서요, 신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관계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딱 만나자마자 아이고 요즘에 부부관계 좀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신자가 저에게 신부님, 저를 만나시면요, 좀 신자들을 만나시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요즘 단체 활동 어떻게 하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답할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 답하기 곤란한 것이 부부관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참 곤란합니다. 그것 좀 빼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네. 어쩌면 하느님께서도 그 부부관계 얼마나 궁금하실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느님 보고 다른 곳은 다 들어오시고 우리 부부관계 하는 건 조금 노터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하느님은 어쩌면 여러분들 가장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목위원을 임명할 때, 본당의 봉사자를 임명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이 일과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일과 사랑이 엄청나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바깥의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막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쁜 사람을 성당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사람 성당 일 시켜야 성당에 와서도 얼렁얼렁 일하거든요. 한가한 사람들 시키면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내일 하고 또 모레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 마음 안에 두 개의 화분이 있대요. 하나는 선한 마음의 화분, 다른 하나는 악한 마음의 화분이 있답니다. 어떤 마음의 화분에 오늘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화분에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갑자기 씨앗이었다가 열매로 막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우리 안에도 건강함의 요소들, 아까 말했던 그 건강함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비록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 및 정신의학 관련 종사자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정신 건강 실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특별히 신앙인들의 정신 건강에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사회 안에서 종교가 해야 할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몫을 잘 못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더 기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를 주고 또 목적을 제공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도 긍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기능, 곧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자유의 능력을 손상시키고 또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하지 못한 정신이 단순히 신앙을 만나면 치유된다고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신앙은 그들이 회복되는 데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신을 잘 돌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의 건강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성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덕은 정신 건강의 여부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소아데레사 성녀는요, 세심증으로 인해서 1년 넘게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세심증은 자기가 지금 하느님을 거스르고 있지 않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분도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신부님들과의 면담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성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것하고, 자신의 결점이 아주 남들이 다 알듯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그건 사랑하는 이들과 사회에 파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정신을 돌보는 것도 신앙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잘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 괜찮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사회 안에서 이러한 보고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친숙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을 대상으로도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조금은 도발적인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잘 살피면서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